안녕하세요. 히스토리 북스토리 조통입니다. 오늘은 임진왜란 동아시아 삼국전쟁 책을 가져왔습니다. 서강대학교 국제한국학센터에서 기획하고 정두희, 이경식 교수가 주로 엮은 책입니다. 휴머니스트에서 나왔고, 영어로 된 부제는 The East Asian Dimension, A Traditional History of the 임진왜란 1592-1598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임진난에 일어난 7년 전쟁을 얘기하는데 임진왜란을 영어로 임진왜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책은 임진왜란인데 실제로는 국제적으로 이 명칭을 쓸지 안 쓸지도 이 학술 연구에서 토픽 중에 하나로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 임진왜란 동아시아 삼국전쟁은 2006년 6월 그 서강대학교 국제한국학센터 주관으로 임진왜란의 그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하나였던 경상남도 토경에서 임진왜란, 조일전쟁에서 동아시아 삼국전쟁으로 라는 주제로 열렸던 국제학술계의 결과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저자들은 동아시아 삼국이 그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자국이 승리한 전쟁으로 각자 미화시켜가지고 이 과거 연구 경황이 독특하다 보니 그걸 극복을 하기 위해서 전쟁에 대한 기억이 만들어가는 양상들을 좀 파헤쳐보고 또 이 전쟁이 동아시아의 세계 국제적인 전쟁이라는 관점으로 다시 재구성을 합니다. 저자들은 전쟁에 대한 한중일 그 동아시아 삼국이 모두 자기 국가의 역사에서 이 전쟁에 참석은 그냥 덮어놓고 오로지 그 국가의 영광을 드러내는 쪽으로만 역사서술을 읽어냈던 것은 삼국이 다 통일합니다. 인데 이 임진왜란을 학문으로 보고 도대체 왜 일어났고 어떻게 흘러갔고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 이렇게 좀 따져보자는 학술회의입니다. 상당히 좋은 내용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책이고 가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술회의 리포트 치고는 정말 수준 높고 깊이 있는 연구 자료들이 담겼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일본에서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야망이 이제 좌절되고 더불어서 이제 그의 목숨도 그랬고 그의 정권도 단명으로 끝나가지고 덕구가 막부가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또 물론 중국의 명나라는 이후에 청나라로 이제 세대 교체가 되죠. 물론 전쟁의 영향이 컸다고 하는 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영향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참 명예 운명과 임진왜란을 결부시키는 건 조금 기간적으로도 안 맞고 권력의 형성, 그 다음에 병력의 이동, 전쟁, 내란 등으로 좀 엮이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은 나중에 다른 책에서도 한번 리뷰를 하겠습니다. 여튼 명나라는 청나라로 이제 정복을 당했고 조선왕조는 멸망에 이르진 않았지만은 임진왜란의 상처는 왕조가 끝날 무렵까지 깊은 영향을 남겼던 거죠. 전쟁은 7년에 걸쳐서 참혹하게 진행됐지만 이 패자, 이 전쟁으로 인한 승자도 없다는 얘기가 핵심입니다. 삼국 다 패한 전쟁이라는 거죠. 이런 역사소설에 대한 의심을 통해 가지고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의 실상을 좀 파헤쳐서 또 다른 전쟁의 시작과 가능성을 좀 배제하자 이런 부분도 들어있는 책이고 학술대회였습니다. 이 회의는 크게 한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이 됐는데 동아시아 삼국의 민족주의적인 전쟁의 기억을 좀 파헤쳐봤고 조일전쟁이 아닌 국제적 전쟁으로 재구성하자는 방향이 그것인데 이 연구 결과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모은 거죠. 각 나라의 그 나라별 애국심에 기반한 역사를 축적하고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려고 과거 역사를 막 추승하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부풀려서 막 후대에 남기고 지금 다들 그런 내용들을 읽고 쓰고 있으니 이 상대국 역사 속에서 냉정하게 직시한 그들의 다양한 역사관이 궁금했던 건 이 책을 보게 된 큰 연유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은 한반도에서 일어난 여러 전쟁들을 이 정치적으로 비화하거나 분식을 냈습니다. 뭐 북벌을 비화하거나 군인들의 위상을 올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순신 장군을 추승한다든지 정권의 안정화를 위해서 필요할 때마다 매번 다시 불러들이고 그 활용한 흔적들 때문에 상당히 왜곡된 역사들도 많고 다양한 전쟁의 재평가와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이 많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고 역사에 반영하고 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것, 이 부분도 좀 지켜보고 열어보고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이 책을 보는 내내 들었습니다. 아무튼 조선은 왜란과 호란의 양대 대란을 중심으로 한 외교, 국방, 경제, 전쟁 전후의 이야기들을 열어보면 조선의 정치, 군사, 외교 등의 완성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 외교적으로 트라이를 잘 했고 그 트라이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고 어떤 이익과 불이익을 가져왔는가 그 과정에서 어떤 오류가 있는가도 열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역사의 다양한 시각을 열어보려면 그날의 언어도 좀 배워야 되고 그날의 학문을 수까지 끌어올려 가지고 논문을 뒤져봐야 되는데 이미 세월은 흘러갔고 썬 화살은 돌아오지 못하니까 학문적 논문들을 번역하고 이해할 수준은 이미 물 건너간 것 같고 영문 버전이나 이를 연구한 한국 학자들이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는 게 한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덕분에 한국말로 되어 있는 다양한 책들을 열어보고 섭렵을 하다 보니까 여러 대표적인 사학자들과 출판사들의 성향까지 이제 대충 눈에 들어오긴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이 책을 만났습니다. 국제학술회의 자료를 모아가지고 책으로 낸 건데, 임진왜란을 다시 정확하게 열어본 사학자들의 원고가 지금도 따끈따끈합니다. 내용을 열어보면 16세기 최대의 전쟁이었던 임진왜란의 개념, 임진왜란과 기생에 대한 기억, 사로잡힌 피로인들의 송환 문제, 화항산성은 정확하게 어떤 전쟁인지 기억해보자, 임진왜란의 기억과 민족의식의 형성은 어떤 영향을 줬는가, 이 히데요시 영웅 만들기 프로젝트는 일본에서 어떻게 움직였는가, 이순신에 대한 기억의 역사화, 역사는 무엇인가, 일본 유학자의 시선으로 본 임진왜란은 또 어땠는가, 임진왜란을 당하는 그 명나라의 국제적인 환경과 왜 명나라는 이렇게 참전을 했던가에 대한 이유, 동아시아의 새로운 패자 누르하치 시각에서 본 전쟁은 또 무엇이었는가. 누르하치는 참전을 트라이했었죠. 고지도 속에 담긴 일본 등도 돌아보는 다양한 학자들이 11꼭지 정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 재미있는 얘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임진왜란으로부터 이제 뭐 역사의 영역을 넘어서 학문의 영역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들어온 지 오래됐죠. 많은 사람들의 사료들이 다 열려있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전쟁에 대한 재정의도 필요한 이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도 일본도 한국도 잘 살게 됐잖아요. 이제 과거를 좀 냉정하게 돌아볼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시발점인 것 같습니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챕터가 16세기 최대 전쟁 임진왜란, 정두희, 이경순 서강대 사학과 교수님이시죠. 이 임진왜란에 관한 학술회의를 마치면서 참석자들은 이 전쟁에 대한 동아시아의 그 국제전쟁으로 단정을 한다고 하면은 이 명칭을 어떻게 둘 건가 하고 활발하게 토론을 전개를 했죠. 결론은 임진워로 이제 하자고 의견을 맞췄습니다. 임진워.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뭐 명에서 하는 이름도 있고, 우리는 임진왜란이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한국인이 임진왜란이라 부르는 이 전쟁의 국가 경계를 넘어서 동아시아의 그 국제 무대 속에서 새롭게 이 이름을 설정하자는 이 학술회의 성격이 영어 제목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Traditional History of the 임진왜란, East Asian Dimension인 거죠. 두 번째 챕터는 왜 우리는 임진왜란을 연구하는가 이건데, 이제 첫 번째 챕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에서는 임진년에 일본인들이 일으킨 난리라는 뜻의 임진왜란이라 부르고, 일본에서는 히데요시노 조센 신략구, 즉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이라고 부르거나 분노쿠 게이초노 에키라고 부르죠. 그런가 하면은 중국에서는 조선을 구해줬다는 뜻에서 유안 차오시안, 즉 원조전으로 칭하죠. 각자의 나라에서 부르는 이름은 3가지 이상의 이름이 있지만 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자신할 수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고 보는 게 이 저자의 시각입니다. 임진왜란은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의 최고 권력이 수반되는 모두 직접 개입한 무력을 동원한 최초의 분쟁이었죠. 임진왜란은 인도내 중앙정부가 주도한 최초의 한국 침략 전쟁이기도 했고, 또 임진왜란은 또 한국이 외세 침략을 막기 위해서 중국에 청병을 하고 실제로 중국의 군사 원조를 받은 최초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이 동아시아 3국이 육지와 바다에서 동시에 2개의 전선을 형성을 하고 싸운 최초의 전쟁이기도 하고, 동아시아 3국이 총포 기술을 본격적으로 사용한 최초의 전쟁이기도 하고, 처음에는 일본군만 사용했지만 조총은 중국과 조선도 동원하기 시작했던 거죠. 임진왜란 같이 이 중대한 사건을 어느 한 사람의 야망으로만 설명해 버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설사 히데요시의 망상적인 야망이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는 인정은 하겠지만 그것 자체도 동아시아라는 큰 틀 속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히데요시가 이 일을 수행하다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그가 그런 일을 추진한 일본의 최초 군주로 기억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그는 죽음도 개의치 않는다라는 것은 루이스 프로이스의 임진왜란의 기록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일본의 여러 서적에서도 그걸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챕터는 임진왜란과 기생에 대한 기억이라는 내용인데, 이 한국전쟁 이후에 농계에 대한 상상과 전유를 하게 되는 것을 이화여대 교수, 정지영 교수가 그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다양한 웹사이트에서는 농계에 대한 수많은 자료가 수집되고 있고, 또 농계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도 막 재생산되고 있고, 어쩌면 농계는 진주난강에 빠지는 순간 영원한 생명력을 얻어가지고 텍스트 속에서 살아남은 것 같습니다. 이렇듯 농계의 죽음과 농계의 삶, 농계 출신 등이 막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는 데에 대해서는 이 학계에서는 역사의 근거를 뒷받침하려고 하는 작업을 진행했다는 게 독특한데, 실제로 농계 행적을 기린다는 명목으로 여러 연구들이 나왔지만, 뭐 용계는 기생이 아니고 양반의 딸이었다, 뭐 최경회의 첩이었다는 설부터 해서 농계는 나이가 꽃다운 20살이었던 논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다양한 이런 일들은 이 자체가 사실을 입증한다기보다는 농계에 대한 욕망을, 우리의 욕망을 보여줄 뿐이라고 저자는 일침을 가합니다. 농계에 대한 증거들이 명확히 발굴된 것처럼 포장됐지만 신기루 같은 환영이라는 거고, 현존하는 것은 농계에 대한 둘러싼 기억들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처음 농계 이야기가 전해진 것은 임진왜란이 끝난 뒤에 진주 지역을 들른 유몽인이 남긴 어회담에서 나온 겁니다. 이건 사실도 아니고 그냥 남긴 글이거든요. 그 이후로부터 쭉 확대 재생산되어 나왔는데 조선왕조에서 국가로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로 농계는 국가로부터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조선 후기에 와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죽은 의기로 인정을 받게 돼가지고 식민지 시대의 남성들의 농계에 대한 사랑을 시와 소설로 읊으면서 막 전파됐던 겁니다. 어우야담은 선조 시기에 원본이 쓰이고 200년이 지나가지고 순조 시기에 활자본이 나왔는데 필사본만 30여 책이 넘어가지고 이거와 관련된 연구는 좀 조심스럽게 진행돼야 된다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챕터에서는 잡혀온 조선인들, 피로인이죠. 전후 조선인 포로 생활에 대해서 요네타니 히토시 일본 근세사 연구의 논문이 보입니다. 이 피로인들은 어떠한 배경 속에서 어떻게 그들 가운데 일부가 본국으로 귀환했는가, 이런 부분이 정확하고 충분하게 해명되지 못했다는 부분을 검증을 하고 있는데, 조선 사료에 보면은 피로인의 본국 송환을 기록하는 기사는 많이 볼 수는 있기는 한데 그 이후의 대우에 대해서 연구나 그런 결과들은 없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이렇듯 돌아온 피로인에 대해서 조선세태는 너무 무관심해하거나 아니면 다시 죽이거나 아니면 여자를 첩이나 종으로 삼고 부산항에 도착하자마자 방치하는 정부의 태도를 검증을 하고 있고, 때로는 피로인이 송환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피로인의 이송을 책임진 수군 병사들이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앞을 다투어 포박하고 신혼임을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피로인들은 자신의 노비나 첩으로 삼는 과정을 많이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수용 체계를 정확하게 정비를 하지 않은 채 1391명이나 되는 많은 피로인을 한꺼번에 송환한 것이 여러 혼란을 일으킨 원인이기도 되고 했었고, 이 사설들은 피로인 세환 작업에 대해서 피로인을 부산까지 상륙 시점에서 그 사람들은 자기 미션은 끝났다고 판단한 게 분명해 보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신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지고 사지를 넘나들다가 겨우 살아왔으면 그 이후에 자신의 목적지로 가거나 살 길을 어느 정도 강구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난민이거든요. 난민이자 자국민인데도 부산항에 부산포에 도착하자마자 그걸로 끝났다. 이게 핵심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죠. 의외로 후세의 그 스시마 측 자료에 의하면은 스시마는 조선과 강화교섭의 실마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가와 시게노무가 그들의 주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추코쿠, 시코쿠, 규슈 지방에 산재하는 피로인들을 사가지고 조선에 송환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원래 유정 1호는 일본 정세를 탐색하는 탐적사로 파견돼가지고 피로인의 쇠환을 목적으로 하는 사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로인 모집에 의한 사전 준비는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실제로 피로인 모집은 스시마의 노력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국의 이 피로인 송환을 자국지 사신들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협력을 위해서 필요로 한 스시마 쪽에서 먼저 움직였다는 게 안타깝기도 합니다. 피로인들에 대한 조선인의 이 차가운 시선은 그들이 적군을 따라 일본을 건너간 건 아닌가? 라는 의문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한데, 이 본국으로 귀환한 피로인 중에는 적에게 붙어서 나라를 배신한 자로 처형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조선인의 피로인의 세안에 집착했던 거는 어디까지나 그게 국가적인 체면에 관계된 문제였기 때문이고, 단지 피로인들이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집착했던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안타깝습니다. 다섯 번째 챕터는 화흥산의 기억인데, 하용이 가회 고문서 연구소장이 신화가 된 의병사를 재조명하자, 이런 내용으로 논문을 냈습니다. 행주대첩에서 승리한 권율은 보복이 두려워가지고 김명원의 임진으로 철수를 합니다. 그래서 파주산성을 지키게 되는데, 파주산성과 행주산성은 왜군의 공격이 성공을 장담으로써 회군을 했더 돌아갔던 거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특히나 일본에도 산성이 많아가지고 만약 적병이 산성을 먼저 점령하면 공격을 하지 않고 포위해서 시간을 끌어 식량을 다하기를 기다렸다가 나중에 성을 점령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왜군은 산성을 무모하게 공격을 안 한다, 이제 이게 핵심인데, 그게 그들의 오랜 전쟁 경험에서 얻은 전략적인 결정이죠. 사실 갓도 입장에서는 화흥산성을 무리하게 공격할 필요가 없었죠. 그들의 목표는 당연히 남원이었거든요. 홍위 장군 곽재욱의 허실 전법에 넘어가가지고 산성 공격을 포기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곽재욱 입장에서는 목표를 달성한 건 맞기는 한데, 애초에 목표가 적에 싸우는 게 아니라 성을 지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곽재욱은 목표를 달성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승리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곽재욱은 8월 29일 날 계모산성을 당해가지고 환산성을 두고 떠납니다. 이후에 밀양부사 이영이 산성 수비를 주도해서 산성을 방어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챕터도 재밌는데, 임진왜란의 기억과 민족의식의 형성, 임진록 등 민간 전승에 나타난 민중의 민족의식이라고 존 B. 덩컨이라고 미국 UCLA 동아시아 언어문화학과 교수가 낸 논문입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강한 적대감이 민중들은 표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의 양반 관료들이 작성한 이 공식 역사 기록은 대개 일본군을 축출하는데 큰 도움을 준 명나라는 조선이 영원토록 사의와 충성심을 갖고 있는 걸 이 강조하는 굉장히 뚜렷한
하는데, 그런데 의외적으로 그 임진록의 판본들 대부분들이 중국에 대해서 매우 다른 감정이 당시 민간에 존재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몇 판본들은 명군이 조선 장졸들을 안악무인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총락을 약탈하고 강간을 자행하는 등 조선인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고 기술을 합니다. 임진록의 그 여러 판본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다른 묘사도 조선에 너무 많은 영웅들이 있어가지고 장차 명나라에 위협이 될 것을 염려한 명나라 장수 리송이 조선 전역의 산천을 돌아다니면서 조선의 기맥을 끊었다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실제로 리두송은 모든 판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비난을 받거든요. 조정에서는 하늘로 모셨고 민중들은 약탈한 명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곱째 챕터에는 근대의 그 일본의 히데요시 영웅 만들기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히데요시를 단순히 공신해서 조선 침략의 상징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목도했다는 겁니다. 다카키 히로시 인문 교토대 인문과학연구소의 교수의 논문입니다. 이 교토부에서 정책적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 관계 사적을 보존하는 일을 착수한 것은 조선 병합 직후에 이 기우치 주시로가 교토지사로 부임한 게 계기가 되는데, 기우치 주시로는 앞서 한국을 병합함으로써 이제 일본이 점차 아시아 대륙으로 발전함에 따라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공을 추모하고 그 묘사에 참배하는 해가 해마다 늘고 있다 이러면서 조선병합의 정치적인 계기하고 도요토미 지시의 현창의 필요성을 연관지어서 일을 벌리기 시작하죠. 조선통동부는 1933년 그 조선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을 제정을 해가지고 1935년에 부산 외성, 울산 외성, 부산 자정대 등을 고적으로 지정을 한 걸 시작으로 1939년까지 11곳의 그 외성을 고적으로 지정을 합니다. 식민지 조선의 문화재를 보존 수리를 하자, 그래서 보존하자 이런 결론인데, 명군하고 왜군의 전장이 되었던 벽제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침공 사실, 청일전쟁, 러일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전적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것들을 일본인 대상으로 하는 관광개발하고 연동해가지고 돈벌이까지 신경을 썼던 겁니다. 일본의 근대국가 성립 과정은 제국주의적인 국가관과 밀접하게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건 뭐 주저하는 사실인데, 이 도쿠가와 막부를 타도하고 들어선 메이지 유신 체제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조선 침략과 중국을 점령하는 시도는 매우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역사로 재해석합니다. 그 과정에서 참혹했던 전쟁은 일본 대륙 침략을 역사적으로 정당화하는 성스러운 전쟁으로 윤색을 시키죠. 히데요시는 일본 역사의 최고의 영웅으로 추앙받습니다. 일본의 침략을 받은 한국에서는 이 전쟁 기간 중에 일본에 저항했던 역사를 국가적인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기조로 해석을 했던 건 그 반대적인 요소인데, 특히 일본과 전쟁에서 무패의 상승 장군이었던 이순신에 대한 기억은 항해를 앞세울 수밖에 없는 당시 상황에서 이 모든 것 합쳐 무조건 강조됐던 겁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벌어진 의병투쟁의 역사는 일본에 대항해야 되는 민족적 필요성을 강요하는 데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재가 됐던 거죠. 이런 과정에서 임진왜란 시기에 일본 침략이 무력했던 실상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전쟁의 참상은 우리 기억 속에서 지워지게 됩니다. 말하자면 한국과 일본에서 임진왜란에 대한 집단적인 기억은 근대국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탄생한 이데올로기적 역사적 해석 결과지 그 자체가 역사적 진실과는 사실상 거리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일본의 근대 교과서를 열어보면 더 가관인데, 임진왜란과 정유재를 서술한 그 1883년 소학교 사기사본말 근대편에는 히데요시를 평가할 때 순임금과 진시황제 나폴레옹하고 비교해가지고 미천한 신분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수백 수천 년의 대란을 평정했고 그 존령은 과거에도 현재도 비할 바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추앙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 정유재란 막바지에 겨우 내란이 끝났는데도 조선반도를 원정하는 것은 망국의 길이라면서 히데요시를 말렸던 아사노 나가마사의 일화를 소개하는데, 병을 얻은 히데요시는 아사노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원정의 잘못을 크게 깨달아 병사를 철병하기를 원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1903년 최초의 국정교과서인 소학 일본 역사 문부석에서 펴낸 책을 보면 정유재란 때는 가토 기요마사 고인시 유키나카가 선두로 조선을 침략하고 명군을 격퇴했지만 히데요시의 병 때문에 철병했다라고 하면서 히데요시의 잘못과 후회를 지적하지 않고 지우개 찬스를 써버립니다. 필요할 때 자기 역사를 그냥 지우고 새로 쓰는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1943년 초등과 국사 문부성에 내는 건데, 일본, 조선, 중국의 삼국을 그린 히데요시의 선면 지도 설명에는 조선과 중국은 물론 필리핀과 인도까지 확장해서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아 건설을 하는 큰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뻥튀기를 하기까지 가 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대단한 일본이죠. 조선병합과 히데요시의 현창은 더 끝판왕으로 달리기를 시작을 하는데, 첫 번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현창은 메이지 초기에는 조정에 공을 세운 공신으로 측면에 역점을 뒀는데, 청일전쟁에서 조선병합을 거치면서 조선 침략의 선구자라는 이미지로 현창으로 역점을 포인트를 이동해 갑니다. 그러한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미지는 일본뿐만 아니고 식민지 조선의 학교에서도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둘째로 근대 일본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현창된 이유는 여러 점들이 있는데, 첫째, 메이지 유신에 의해서 도쿠가와 막부가 부정되고 그 반작용으로 도쿠가와 막부에 의해서 멸망한 도요토미 가문이 현창됐다는 겁니다. 도쿠가와 막부를 죽이고
그의 희생당한 히데요시를 더 키워준 거죠. 셋째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이 현창의 시각적 장치에 창출을 하려고 노력을 시작합니다. 교토부는 1910년 이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관련 서적을 문화재로 보호하기 시작했고, 교토의 히가시야마 산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관련된 문화공간으로 정비를 하고, 또 1931년에는 오사카 시민들의 기부에 의해서 성공을 받았죠. 오사카 성도 재건을 해서 근대 오사카 성의 관광 및 공원 정비와 연관되어 있는 작업도 착수합니다. 제도적으로 치밀하게 진행을 시킨 거죠. 그 결과 우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교토와 오사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 관광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마지막으로 1916년도에 조선병합을 맞이해가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관련된 사적 정비 작업을 볼 때 이 조선병합과 히데요시의 현창이 정치적으로 꽉 물려서 돌아간다라는 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증명됐다고 하는 게 맞겠죠. 여덟 번째 챕터는 이순신에 대한 기억의 역사, 그리고 역사화시키는 작업을 얘기를 합니다. 400년간 이어진 이순신의 담론을 한 계보를 쭉 깨보는데, 서강대 사학과 교수 정두희 교수의 논문입니다. 외란이 다 끝나지 않았던 선조는 선조 31년 1598년 4월이죠. 선조는 한산도 패배에 관해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하고 상을 줘야 될 사람을 속히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비변사에서는 원균은 주장으로서 지휘를 잘못해가지고 적의 기습을 당해 전군이 패물됐으니 그 책임은 모두 원균에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니까, 선조가 하는 말은 야, 원균에 대해 모든 책임을 미루면 안 된다. 그리고 원균을 그러지 말아라고 두둔을 합니다. 이순신을 사형시키려고 했던 선조로서는 정유연의 한산도 패전의 책임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사실 좀 괴로운 일이었거든요. 원균을 자기가 청구했는데 이 문제가 정식으로 거론되면 자신의 입장은 또 난처해지는 건 물론이고, 이순신을 해임하고 원금을 고금에 없는 명장이라고 적극적으로 호연했던 윤두수, 윤군수 같은 이 서인의 핵심들의 이 모든 인물들이 공격에 처할 건 뻔히 보이거든요. 이 문제가 이제 거론됐을 때 그나마 강력하게 이순신을 해임하고 원균을 등용했다고 주장하는 이들 중 아무도 공개적으로 입을 열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고, 오직 선조만 앞장서가지고 원균을 옹호했다고 합니다. 한산도 패전에 대한 책임이 제기된 것은 전라도 해안과 육지를 유린한 왜적에 대해서 대처해야 되는 급박한 현실 때문에 일단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수군통세 자리에 결국 이순신이 다시 복직되면서 이 난리를 수습하자 이 문제는 더 심각하게 물리로 떠올랐습니다. 이 왜적과의 대결을 고의적으로 회피했을 뿐만 아니라 나라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죄로 사형까지 시키려 했던 이순신이 분전하면서 나라를 구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순신을 원균으로 교체를 안 했다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는 안 갔으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순신 해임이 정유자를 불렀고, 왜군은 이순신의 해임을 전제로 정유자를 기획했다는 게 뻔히 드러난 겁니다. 선조는 매우 난처했던 거죠. 결국 원균을 두둔했던 겁니다. 결국 선조는 자신이 곤란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서 원균을 옹호할 수밖에 없었는데, 또 선조는 원균의 후원자 중에 고관 대작들이 많다는 점을 내세워가지고 이 문제가 당시 전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했던 겁니다. 이렇게 왕이 앞장서 주장해서 이제 외란이 끝난 지 무려 6년이나 지난 선조 37년 10월에 결국 원균을 이순신 권율과 함께 선무공신 132에 이제 올려놓게 됩니다. 공이 큰 이순신을 깎아내리고 패전 책임이 큰 원균을 전쟁 영웅으로 내세우려는 어처구니 없는 사사 때문에 이처럼 오랜 시일이 걸린 겁니다. 왕이 서울을 버리고 평양을 거쳐서 중국과 경계까지 접하는 이주까지 줄기차게 도망갔던 선조는 피난 그렇게 갭싸게 빠르게 하면서 공신들에 대한 포상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제 선조실록에서는 애매하게 기록됐던 이 사건들이 선조수정실록에서는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선조가 이제 어떤 이유에서 선조 수정실록이 다시 쓰여지는지는 뭐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더라도, 이 가토 문제는 일본군이 조선수군을 유인하려는 계략이었다는 것, 이순신은 이런 정황을 알아보고 출동하지 않았으므로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는 것, 그럼에도 그를 옥에 가두고 원균을 후임으로 임명한 것은 다름 아닌 선조라는 것을 분명히 직시를 한 겁니다. 물론 선조실록을 수정하는 목적이 이순신을 재평가하려고 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 선조실록의 수정에 착수했던 사람들이 1641년, 다시 말해서 병자호란이 일어났죠. 1636년이었는데 삼전도에서 인조가 항복하던 1637년 초에 별로 멀지 않은 시기였다는 걸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 작업이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돼서 완성돼 가던 시점은 효종 8년이거든요. 숙명 배청의 기치를 내끌고 일부 북벌인 이 제기되던 시점이었는데, 선조실록 수정 과정에서 이순신을 높이 평가하는 작업이 이루어진 것은 이러한 시대적 성향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수정실록이 완성된 지 2년이 지난 효종 10년은 이 왕은 이순신의 마지막 전쟁터였던 경상남도의 이 남해에 충무공 이순신 비를 세우기도 했거든요. 효종을 이은 현종 3년 정월에 이 현종은 교리 민유중의 건의에 따라 가지고 이순신이 전사한 남해 노량에 있는 이순신 사당의 충렬사에 편액을 내리고 그의 저리에 표창할 것을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정치적인 이슈에서 이순신을 다시 불러올려서 추승했던 겁니다.
숙종 45년인 1719년에는 충청도 아산에 있는 충공 이순신의 사당을 현충이라고 이름하고 이어서 제문을 내렸습니다. 그 제문에서도 이순신이 억울한 모함을 입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그를 칭송하기를 절개를 지키려 죽음을 무릅쓰었다는 말 예부터 있었으며 제 몸을 죽여 나라를 살린 것은 이분에게서 처음 본다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특히나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이제 인조대에서 숙종대에 이르기까지 점차 이순신에 대한 평가가 착착착 달라지고 그에 대한 추모 사업도 그 중요성이 더해지면서 아산의 현충사도 사역이 되고 노량과 통연의 충릉사도 사역을 받는 조치가 이루어졌죠. 그런데 조선왕조에서 이순신을 기리는 사업은 정조의 명으로 이충봉 전사가 편찬되면서 그 절정을 찍습니다. 정조 17년 7월 21일 날 왕은 이순신을 영의정으로 추정한다는 교시를 내립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정조 때까지 이르기에 역대 왕들은 왕들마다 나름대로 이순신의 공적을 인정하고 그를 추모하는 일을 얼마간 배려를 충분히 아끼지를 않았습니다. 정조처럼 이순신을 송시열 반열에 올릴 정도로 평가하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이충공 전서는 왜 하필이면 정조 19년 무렵에 이 책을 편찬했는가도 한번 열어봐야 됩니다. 이충공 전서의 첫머리에 실린 어제 유놈이 쓰인 이 정조 16년은 정조의 치서에서 어떤 의미를 지닌 때인지도 뒤져봐야 되는 거죠. 정조가 이순신을 특별히 기르는 일에 착수한 때는 이 사상적인 면에서 그가 큰 위기에 처했던 시점입니다. 자신이 신임하던 남인들의 유능한 인사들이 천주교와 연루돼가지고 큰 사건을 유발했던 시기였거든요. 조선왕조라는 큰 틀에서 볼 때 이순신을 추모하려는 국가적인 노력은 매우 한정적인 분야에서 이루어진 건 사실입니다. 이른바 민족적인 영웅으로 이순신을 국민적 혹은 국가적인 상징으로 드러내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지는 않았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건데 오히려 이순신이 왕과 왕조를 위해서 목숨을 던진 충성스러운 신하였다는 점을 부단히 강조했습니다. 이순신에 대한 추모는 국왕에 대한 충성심을 고양하는 기제로서 해석될 수 있었는데 조선을 침략한 외적 또는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북돋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일본의 침략이 강조되고 그에 대한 국민적 적개심이 강조되면 그런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국왕과 왕조 체계에 대한 비판을 불러올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지우개 찬스를 썼던 겁니다. 오로지 왕을 위한 충실한 부하로서 충분했다는 겁니다. 9번째 챕터에서는 조선 정벌기 속의 임진왜란, 전후 한 일본 유학자의 시선으로 본 히데요시를 바라봅니다. 네덜란드 아이덴대 일본 한국어 언어무화학과 교수의 논문입니다. 히데요시가 밝힌 전쟁의 목적과 실제 집행을 비교해보면 일본이 전쟁에 승리할 가능성은 단지 가능성 수준조차 되지 않는다고 이 교수는 보고 있습니다. 이 히데요시는 이 전쟁의 목적을 단지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한 게 아니라 중국을 정복하려고 하는 일본 천황을 베이징에서 황제로 즉위시키고 닝보의 최고 권력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확립할 거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 현대 역사가들이 보기에 그런 과대망상적인 야망은 그것 자체로 이 전쟁을 혹평하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현대 역사가들이 가지는 한 가지 큰 의문은 왜 이 책임 있는 다임요들 중에 아무도 히데요시를 반대하지 않거나 그의 야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았나 이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문이 제기되자마자 역사들은 이렇게 했던 몇몇 인물들이 다시 말해서 히데요시에게 반대한 건 아니지만 분명히 그를 방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여러 명을 찾아냅니다. 고니시 유키나카와 그의 사위 소요스토시가 이 영광스러운 역할을 맡았는데 이들은 이 전쟁을 처음에 미뤘고 처음에는 힘든 데까지 저지하려고 했기에 지속적으로 강화 협상을 하려고 했다는 스탠스. 1596년에 거의 찾아올 뻔했던 평화는 그들의 공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은 성공적이지 못했지만 최소한 전쟁을 막으려는 시도는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WJ 보트 이 교수는 말년의 히데요시의 정신 상태는 정상이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맛이 갔다는 겁니다. 저자가 알기에는 아무도 임진왜란에 나타난 일본의 전략을 이성적인 선택 문제로 성실하게 평가하려고 시도한 적이 아무도 없다라고 저자는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전쟁의 목적은 몇 통의 편지에서 히데요시가 기초한 허무맹랑한 계획을 바탕으로 설정이 됐다고 가설을 하고 있는데 이 일본 지휘관들은 이 계획을 사실은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죠. 다들 두려워했고 마지막으로 모든 건 엉망진창이었고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는 거의 없었다라고 결론이 이미 났는데 이 역사적인 인물 행동에서 나타나는 이 이성적인 행동 과정을 복원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 전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전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히데요시는 자기들이 보낸 장수들을 믿지를 못해가지고 감시도 하고 보고도 받기 위해서 파견부대에 감시역 메스케라는 사람을 붙여서 보냈는데 그들이 보고했던 내용과 관련해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가장 하나 원픽은 지휘관들의 동향이었다고 합니다. 못 믿었다는 거죠. 사료에 의하면 히데요시가 조선 전역에 지휘관들을 파견
확인할 때 이 얻을 것은 많지만 잃을 게 없는, 질킬 것이 없는 열성파들을 의도적으로 기억했다는 가설도 가능합니다. 전투는 그들의 삶이었고 명예는 그들이 싸우는 목적이었거든요. 히데요시의 칭찬과 꾸지람은 그들에게 놀라운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전쟁을 연구할 때 연구자들은 이 같은 정신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데 이 경제적인 동기에만 집중한다든지 지휘관이 자기가 살아오는 데만 급급했다는 생각을 해서는 연구를 깊이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잃을 것이 없고 지킬 것도 없고 성취할 것만 있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장수로 뽑아서 보낸 겁니다. 끝을 보고 와서 영광을 누리라는 겁니다. 전쟁 막바지에는 이 팔도를 한량해가지고 한 놈 한 놈씩 팔도를 주인을 정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너 여기서 먹고 살아라. 잃을 게 없으니까 싸워서 이겨서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하는 놈들만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10번째 챕터는 임진왜란과 국제적인 환경을 얘기하는데 중국의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파괴됐다고 보는 것을 서강대학교 사학과 교수 김한규 교수가 논문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요동에 대한 명예 장악력이 약화 축소되고 요동의 서부와 동부에 분포되어 있던 몽골 여진들의 여러 부락들이 이 통일국가를 건립하지 못하고 분산돼 가지고 각축하고 있는 무질서한 상황, 이러한 힘의 공백 상태가 바로 임진왜란 직전에 요동에서 전개되고 있었거든요. 여기 진공 상태가 생겼기 때문에 이 삼투압처럼 외부의 힘을 끌어들이게 마련인데 이 중국의 세계 질서의 외곽에 소외됐던 일본의 힘이 16세기 말에 요동을 향해서 진출했다는 이 사건은 요동에 처한 특수한 위상과 상황을 통해서 연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전략 구도죠. 제 생각에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였는데 조선을 침략하기 전에 무력으로 류큐, 유구국이죠. 오키나와 이 국왕을 위협해가지고 일본에 칭칭 납공하게 함과 동시에 스페인이 점령하고 있던 필리핀도 1588년에, 1591년, 1593년에 3차에 걸려가지고 사자를 보내가지고 입공을 재촉을 하고 위협을 했고 타이완에도 보내가지고 초모하게 했고 이후 일본과 한국, 중국 침략이 실패로 돌아가고 나서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뒤에도 일본은 류큐와 타이완 경략은 계속됐던 겁니다. 이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류큐와 타이완 경략이 개인적인 동기에서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일본은 꾸준히 대륙을 향했습니다. 이 사료에서는 좀 재밌는 내용도 많이 나오는데 이 명과 가장 전형적인 책봉 조공 관계를 유지한 나라로 평가받는 조선조차 이 조공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해가지고 명의 이 책봉 조공 체계를 파괴하는 데 일조를 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01년에 조선이 국왕이 명의 군주가 고명과 인신을 전달함으로써 이제 명과 조선은 정식으로 수교를 했는데 조선의 사신과 행장은 내왕의 길이 멀고 비용이 번잡하니까 3년에 한 번씩만 입조하라 이렇게 분명히 태조실록에 적혀 있는데 이런 명나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하정사, 성절사, 천추사 등 1년에 3사를 고집했고 뿌바다리도 나중에 동지사를 추구해서 1년에 4공을 강행하고 비정기적인 사절단도 다양한 명목을 붙여가지고 수시로 파견하려고 했고 파견했습니다. 물론 조선의 잦은 사행으로 조선의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정치적인 목적이 크게 작용한 건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들의 이권과 비해서 과도하게 이 분변한 조선의 조공이 명예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과도한 조공을 하긴 했는데 덕분에 명나라로부터 원군을 받아가지고 일본을 무찌른 것은 영향이 있다고 부인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임진왜란을 전후해가지고 명예에 이제 조선이 알릴 건가 말 건가 고민을 하는 그 사이에 류큐의 왕과 1591년 일본에 잡혀있던 한 중국인 무역상은 용케도 자기 아랫사람을 몰래 중국에 보내가지고 10만 명 이상의 일본군들이 다음에 정월에 전쟁을 향해서 출발을 할 거라고 경고를 하고 함께 저장에 일본이 침공할 것이라는 첩보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안무사이던 랴오짱구는 일본의 군수물자를 모으고 침략을 위해서 병사를 소집하고 있던 사실도 보고를 해서 명은 나름대로의 이 외의 움직임들을 정확하게 꿰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시기를 파악했는지는 특정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명이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가만히 앉았을 나라는 아닌데 조선의 보고에만 의존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명조는 외국의 침입에 대해서 일본 정부와 연합해서 군사적인 공세를 취한 적도 있었습니다. 외환에 대해서는 명조의 기본 정책은 해금이었습니다. 안 된다. 하지만 명조의 3인 정책이 연해 지역의 왜구를 근거지로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해가지고 외환을 더욱더 조장을 했습니다. 오지 말라니까 더 지랄을 떨었던 거죠. 외환을 끊기 위해서 해금은 명의 해군력을 급격하게 약화시켰고 이 3인 정책은 결과적으로 연해 천리가 모두 일본의 왜적들, 노락질하는 대상자가 되어버린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명예 이외에 대한 전략을 실패한 것 같아요. 너무 간땡이를 키워준 것 같아요. 11번째 챕터에서는 순망치한 명나라가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케네스 M. 스워프 미국 볼스테이트 대사학과 교수의 논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나라 말기의 군사력은 대개 지금 실제보다 좀 과소평가되어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청초의 편한된 역사서술 추세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중반에 이르는 시기에 명예 군사력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대개 명예 군사력의 결점이나 쇠락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조선을 방어하기 위한 인력과 비용 지출이 너무 컸던 나머지 결과적으로 새롭게 흥긴
연기하는 만주족의 도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정도로 명나라가 약화됐다고 주장하는 건데 그건 이 해석은 실상과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만력제는 꾸준히 군사력을 보강했고 서부 변경의 산시, 닝샤에 일어난 군사봉기를 조선과 인접한 요동에서 징발된 군대에 의해서 진압을 했고 당시 이 진압군은 나중에 명예 조선 파병군을 지휘하는 류승, 이효송의 통솔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1592년에 있었던 일본군에 대한 명 초기의 공격에는 참여할 수 없었던 게 그 이유였던 겁니다. 명군이 늦게 왔던 이유는 반란군을 제압하고 정리하고 와야 됐다는 거고 명이 임진왜란에 군사를 보냈던 것은 청의 등극을 위한 개런티하는 피어 충분 요소는 절대 아니었다는 겁니다. 명의 군사력은 그렇게 취약해지지 않았다는 게 연구 논문의 결과입니다. 명나라의 임진왜란 참전과 청의 정권 교체는 별개라는 겁니다. 특히 여러 개 전쟁터로 수만 명의 명군을 동시에 파견한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만력제의 자신감에 기초한 과감한 결정력으로 의외로 명파견은 쉽게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 자신감은 만력제 즉위 이후에 20년 동안 꾸준히 추진해온 군사력 증강 사업이 기초가 됐다는 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의외로 당시 명나라에서도 조선 또는 조선인들 일부가 일본과 은밀히 결탁했다는 보고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류케이 왕은 히데요시의 계획을 처음 알았을 때 바로 명예에 그 사실을 보고했고 보고의 갭이 명나라를 화나게 했는데 조선조정에서는 전쟁의 조짐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일본의 침공 의도가 확실하고 주장하는 신료가 있는 반면에 이 사신으로 갔다 왔던 김성일처럼 히데요시는 그럴 만한 인이 아니라는 걸 주장하는 편자들도 있었거든요. 김성일과 그의 지지자들은 당시 조일무역에 크게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결국에는 전쟁을 피할 수 있을 거라는 전제하에 그 주장을 폈음이 틀림없다라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선 조정에서는 일본의 침공 계획을 중국에 전할 걸 놓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습니까? 알릴지 말지는 이들이 만약에 보고를 하게 되면 중국은 그런 터무니없는 보고를 했다고 우리를 비웃을 수도 있고 일본은 우리에게 화를 낼 거고 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건데 게다가 그들은 푸제인이 일본과 가깝고 중국과 일본을 오가는 사이 무역상들이 워낙 많으니까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중국이 이미 다 알 거라고 추정을 했던 건 사실인데 이 예조판서 윤석룡은 히데요시가 비록 사납고 무분별한 면은 분명하지만 전면적인 대규모 침략은 절대 할 수 없을 거라고 윤석룡은 봤습니다. 그러니 조선이 스스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괜히 중국을 성가시게 할 필요도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조선이 일본의 침입 가능성을 중국에 알리기를 꺼렸던 이유는 단지 중국을 부모의 나라든 성기든 조선으로서는 중국의 질책 가능성을 염려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조선은 사실을 파견해가지고 일본 침공 가능성을 알렸습니다. 전쟁 얘기를 하게 되면 좀 심각해지기 시작하는데 이 한편 중국 조정에서는 조선이 기별을 전한 것은 달가웠긴 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의심을 가진 것도 사실입니다. 1591년 7월 히데요시 외교사절로 직책을 맡은 일에 활동을 쭉 계속해온 소 요토토시는 여러 차례 부산으로 건너가지고 일본이 명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소집하고 있지만 조선이 어느 정도 양해를 해준다면 조선은 화를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노티를 했죠. 그런데 선조는 여전히 그 말을 믿지 않았고 열흘 뒤에 소 요토토시는 더 기다리지 못하고 열받아가 부산을 떠나버렸죠. 그가 일본으로 돌아가지고 히데요시에 이제 조선 상황을 보고하고 조선 지도를 바쳤는데 이 히데요시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조선인들이 일본군 선봉에 서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자기 분풀이의 첫 번째 대상으로 조선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는 뭐냐면 조선을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중국을 정복해가지고 자신의 후계자로 중국 황제를 택하기로 결심을 했던 겁니다. 최고위원회 작전에 의해서는 선발대가 먼저 출정을 하고 히데요시는 나중에 뒤따르기를 결정을 했는데 결국 안 갔죠. 총사령부는 구로다 나가마사의 지휘 아래 규수 히젠 지방의 나고야에 설치를 했습니다. 수천 척의 배가 서둘러 건조가 됐고 병사와 군수품을 날랐죠. 일본은 모든 다이묘에게 군량을 징발했고 일본은 이미 3년 전부터 조선의 군사 방비를 파악해왔기 때문에 히데요시는 1592년 정월에 선봉부대를 먼저 파견하고 2월과 3월에 주력 부대를 연이어 출정시킨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원정국에 히데요시의 속국이 된 남해의 여러 나라들에 차출된 병력들도 포함됐습니다. 속국이 되면 선발대로 걔들을 보내는 겁니다. 총알바지로 쓰는 겁니다. 전쟁을 하다 죽는 게 낫지 결국은 다른 나라를 치다가 죽으면 뭐합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1591년 히데요시는 자신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조선에 알리기 위해서 조선의 한 사신을 채용하기도 합니다. 히데요시는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전쟁을 준비해왔고 그 전쟁을 준비하는 것을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한 툴로 썼던 것도 분명합니다. 이 명조정은 병부상서 스싱의 요청에 따라 정체가 불명확한 선웨이징 16형이라는 상인에게 육장군 직함을 줍니다. 그리고 파견을 시켜가지고 일본군하고 협상을 벌이도록 했습니다. 선웨이징 16형은 상인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예전에 군인 생활도 잠깐 하긴 했었습니다. 선웨이징의 발탁 배경으로는 그의 능숙한 일본어 실력과 1560년대에 일본군과 전투를 한 경력이 주요를 했는데 수도에 주둔한 군부대에 근무하면서 화기 사용에도 능숙했다고 합니다. 선웨이징은 또한 달변가였다고 하네요. 말을 그렇게 잘했다고 합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선웨이징을 이중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꺼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발탁이 됐던 겁니다. 선웨이징은 나이가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권희씨와 심유경이 첫 번째 회담에서 권희씨는 명과 무역 재개를 회복하는데 조선이 막으려고 군사를 일으켜서 외를 저지했기 때문에 외가 공격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택도 아닌 소리를 하는데 심유경은 100만 대군이 있다는 말로 권희씨를 거꾸로 역으로 위협을 하죠. 심유경은 이곳이 명에 관할 지역이니까 일본군은 즉시 물러나서 명조정의 명을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하니까 권희씨는 지도를 펼쳐 보이면서 이곳이 분명히 조선이라고 합니다. 일본 강점기 때 청해에 대한 독립국 주장한과 똑같은 짓을 하는데 심유경은 이 땅이 비록 조선 땅이긴 한데 중국과 접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곳에 머물 수 없다라고 쿨하게 응대해 버립니다. 이 권희씨와 심유경이 첫 회담 결과 이제 50일기간의 정전 기간을 갖기로 하고 평양성에서 쌍방울로 심리를 물러나기로 합니다. 지금도 DNZ시 양쪽 남북으로 2km죠. 심리 4km인데 그때도 심리를 물러나기로 했다는 겁니다. 심유경은 명조정에 이제 허위 보고를 합니다. 일본과 명이 조공무역 재개 허락만 받는다면 현재 점령하고 있는 지역을 돌려줄 의사가 있다고 보고를 하죠. 역시나 심유경은 권희씨 귀낙과 히데요시한테도 딜을 했지만 만력자한테도 딜을 했습니다. 결국 나중에 철퇴를 맞죠. 사실 회담에서는 권희씨가 제안한 것은 조선을 대동강 기준으로 나눠가지고 명과 일본이 서로 분할 점령하자는 것이었거든요. 이 회담은 앞으로 수년간 지속될 협상의 양상을 예시하기에 충분한 내용입니다. 양쪽 모두 서로에게 진실하지 않았고 애초에 자신에 대한 권한받기 일은 다루지 않기로 서로 약속을 했는데 이 협상 내용을 자국에 보고할 때는 서로 다 양쪽의 거짓말을 드러나던 겁니다. 결국 둘 다 거세를 당하죠. 12번째는 임진왜란과 누르하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동아시아의 새로운 패자가 등장하는 거죠. 누르하치 시각에서 임진왜란을 어떻게 봤는지에 대해서 계승본 미국 UCLA 동아시아 언어무화학과 교수가 논문을 냈습니다. 이 동아시아 최고의 강대국인 명이 5만여 군사를 포함해서 줄잡아 20만 명이 넘는 병력을 한반도에 집결을 시켰는데 다른 말로 건주해진 남쪽에 집결하는 상황에서 누르하치는 과연 그걸 군사 팽창의 호기로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위기로 받아들일까? 이 내용을 지켜보는 겁니다. 조선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요동을 통과하는 명의 대군들을 보면서 누르하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렸냐 아니면 불안을 느꼈느냐 이건데 누르하치는 위기와 불안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북쪽에서는 해서 여진 세력이 아직 건재하고 서쪽에는 명군이 쏟아져 나오고 남쪽에서는 일본군이 몰려와 있는 상황은 누르하치에게는 비상국면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섣부른 군사행동을 취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승패를 장담할 수 없는 해서 여진과 싸움에 전력을 쏟을 상황도 아니었다는 거죠. 덕분에 누르하치는 외란이라는 미중의 상황에 직면해가지고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신중한 태도라는 건 구체적으로 무슨 행동을 했느냐 들어보면 그것은 바로 섣부른 군사행동을 자제하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외교적인 방법으로 국제무대에 등장하려고 트라이를 했다는 겁니다. 이 기간에 누르하치의 주 관심사는 전쟁이 아니라 외교였습니다. 참 똑똑했던 것 같아요. 외란이 벌어진 동안에 누르하치는 몽골의 여러 부족 및 해서해진 부족하고 연이어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북쪽 배후를 일단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명과의 우호정진을 꾀해가지고 조공사신이 정기적으로 파견을 했고 1590년에 용호장군을 제수함으로써 자신의 입지를 인정을 받았죠. 1597년부터 98년인 정유재란 중에는 자신이 직접 조공사신 일행을 끊고 베이징을 2번이나 방문을 합니다. 직접 찾아가서 배화를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남쪽의 조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구실을 만들어서 접촉을 시도하고 국교 재개를 타진을 합니다. 동쪽의 바다를 빼고는 다 트라이를 하는 겁니다. 요컨대 누르하치는 건주 지역의 통일하고 외란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맞아가지고 자신의 입지를 굳히고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 방법으로 외교에 의존했던 겁니다. 이 글에서 특히 누르하치의 조선 접근 및 그 방식을 주목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당시 명질서 아래서 조공국 상호간의 직접 통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잖아요. 누르하치는 그 점을 잘 알면서도 조선과 직접 교섭을 여러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 빈틈을 노린 거죠. 이 점은 그가 명과의 관계에서 아직 조공제도의 틀 속에서 행동하면서 조선하고 교섭에서는 명질서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보입니다. 명은 의외로 건주여진의 참전을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조선이 누르하치의 원명을 받아들이겠다면 이의제의 전략 차원에서 수용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조정에서도 명의 누르하치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었고 조선에 보내온 병부의 자문도 보면 조선의 의향을 직접적으로 물어왔던 건데 하지만 그 병부의 자문을 접한 조선 조정의 반응은 단연히 수락 불가였죠. 당시 조선 조정은 명의 원병을 간절히 창할 뿐이고 건주여진의 원병은 염두에도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태도는 조선이 명에 대한 신뢰와 여진에 대한 불신에 기초한 걸로 명과는 200년 가까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반면에 건주 여진과는 교통이 끊긴 지 100년이 넘었고 거기다가 예전에 여러 차례 변경을 침탈했던 부정적인 경험에 기이한 결과였죠. 특히나 그 알록산이죠. 알루산의 난을 진납하기 위해서 불러들인 위굴의 원병에게 오히려 도성을 빼앗겼던 당나라 사례를 교훈 삼아가지고 건주 여진의 참전을 국가의 화근으로 보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런 조선 조정은 누르하치에게 칙서를 내려서 함부로 군사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경고해달라는 내용으로 청하는 내용을 회자했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록이 없는 걸로 봐서는 이 문제는 그냥 흐지부지 끝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끝난 걸로 봐서는 누라치도 진짜 심각하게 파병 의사를 전했다기보다는 자신의 그 실력을 과소하기 위한 외교적 제스처로 그런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의 독립국가로서 명과 조선을 상대로 이렇게 교섭을 하면서 국제 무대에 참여하려는 의도로만 볼 수 있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누라치가 조선에 대한 원병 의사를 조선에 직접 알리지 않고 명에 먼저 타진한 사실이 사실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 그 누라치가 당시 명질서 아래서 조국 사이의 직접 교통을 원칙적으로 금지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준수하고 하려는 외교적 수순을 밟고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나 명너를 인정할 테니까 나한테 보고하는 거야. 나 직접 얘기 안 했어. 라고 하는 겁니다. 바짝 엎드렸던 거죠. 조선을 향하는 병사가 자신을 칠 수도 있었습니다. 누라치는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어쨌든 그 이후에 3년 가까이 이렇다 할 움직임을 안 보이던 누라치는 1595년 여름에 조선과 직접적인 교섭을 추진함으로써 이제 명예금법을 무시하려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죠. 이때다 싶었나 보죠. 그해 4월에 전란을 피해서 만주로 이제 피신했던 조선인들 14명을 만포로 직접 돌려보내면서 사안을 보냈고 7월에는 다시 편지를 보내가지고 교섭 재개를 정식으로 요청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누라치와 히데요시가 명질서에 도전하는 방법은 서로 다르긴 했는데 그들의 첫 시험 문제가 똑같이 조선이었다는 점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제일 만만했던 모양이죠. 조선은 지리적인 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당시 그 동아시아 국제사회에서 마치 명의 분신처럼 받들어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히데요시와 누라치가 그 명질서에 도전하기 위한 첫 번째 무대로 조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명의 직속 후배를 먼저 치는 겁니다. 명을 치면 난리가 날 게 뻔히 보이니까. 이 히데요시는 명질서에 들어와가지고 이 일을 해본 적이 없는 놈인데 명과 협상을 벌일 때도 뭔가 협상에 건립돌이 되고 있는지는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다른 말로는 그 사람은 당시 동아시아 국제질서에서 명이 주도하는 책봉, 조공 책봉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이해를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외국을 대하는 중국의 전통 질서 방식에 굉장히 무식했고 그걸 배우려는 의지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총칼이면 된다 이런 생각이었던 거거든요. 그는 자신의 특기인 전쟁이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국제 무대로 세력을 확대를 꾀했지만 당시 국제 질서에 무지했던 덕분에 군사력으로 결코 조선과 명을 압도하지는 못했습니다. 청이 했던 스탠스를 보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굉장히 무지했던 거죠. 청은 바짝 엎드리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전쟁 초기에는 연이어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지만 전국에는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심지어 조선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순신이 있었거든요. 우리한테는. 자, 이렇게 임진왜란과 동아시아 삼국전쟁 정두희, 이경순 교수가 엮은 휴머니스트에서 나온 책을 잠깐 읽어봤습니다. 최근 2006년 6월 임진왜란 최대 격전지 중에 하나인 통영에서 임진왜란 조일전쟁에서 아시아 동아시아 삼국전쟁으로란 주제로 4일간 국제학술계의 결과를 정리한 책입니다. 해외 연구자들의 임진왜란에 대한 시각을 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학술지를 모아놓은 것 치고는 굉장히 가치 있는 책이고 한 권의 책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책이라 적극 권해드립니다. 히스토리 북스토리 조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